안녕하세요. 통합과학 두 번째 시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생물과 환경, 그 첫 번째 2번에 걸쳐서 2차시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룰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생물적인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환경적인 요인은 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자, 오늘은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인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요. 오늘은 여러분 비생물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긴 한데 오늘은 빛에 대해서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생물과 환경의 관계 중에 빛, 요 내용까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자, 교과서 254페이지를 여러분 펴고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띵킹. 자, 띵킹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글에 또는 댓글 달아도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요. 같은 종자라도 제주도의 귤이 남해안에서 열리는 귤보다 단맛이 강합니다. 여러분 혹시 느껴봤나요? 이번 겨울에 귤 많이 먹어봤어요? 제주도 귤과 남해안 귤하고 조금 맛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의 수업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지 띵킹. 자, 띵킹 해봤나요? 생각해봤어요? 아하, 벌써 다 생각을 해서 말로 다 표현을 했군요. 자, 댓글에 남겨줘도 되고요. 글을 마구잡이로 써줘도 됩니다. 네. 자, 단맛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저번에 잠깐 배워서 생산자는 무기물에서 유기물, 즉 포도당, 광합성 결과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여기서 당이 바로 단맛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과일의 당분 자체가 이 포도당이 축적된 것으로 이 단맛이 굉장히 강한 과일이 만들어지려면 일조량, 즉 빛의 양이 많아야 돼요. 풍부하고, 그리고 온도 또한 높으면 좋아요. 온도도 높고, 그러면 광합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양이 많고 온도도 높고 그러면 광합성이 활발하기 때문에 광합성 결과 그 산물인 당, 포도당을 많이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일의 당도가 높아져서 달콤한 그런 귤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귤나무의 생장, 귤이 달아지는 것은 뭐의 영향을 받는 거다? 맞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환경이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식물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죠. 자, 그럼 두 번째 띵킹. 자, 두 번째 띵킹. 교과서 254쪽에 나오는 겁니다. 자, 교과서 254쪽에 이 그림이 나왔어요. 육지와 독도의 사철나무를 비교해보자. 자, 사철나무 여러분 알죠?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 자, 육지, 우리가 평상시 그냥 육지에서 보는 사철나무랑 독도에서의 사철나무는 좀 달라요. 우리 아까가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독도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독도는 어떻다라고 했어요? 바람이 많이 불고, 그리고 맞아요. 섬이기 때문에 이 토양 자체가 깊지가 않아요. 얕다라고 했어요. 구성이 얕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육지와 독도, 섬과 육지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환경이 다르죠. 결론은 환경이 달라서 다른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즉, 독도는 토양이 육지에 비해서 굉장히 얕고요. 바람도 굉장히 세게 불어요. 막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바람이 엄청 세찹니다. 바람으로 엄청 막 휘청휘청 할 수가 있어요. 막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절대 날아갈 일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환경 조건이 자라는 환경 조건에 따라서 식물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이 식물은 토양이 굉장히 얕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식물의 뿌리도 얕아요. 깊게 박힐 수가 없죠. 토양이 얕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가지도 땅을 붙들고 있어야 돼. 날아가지 않으려면. 그래서 가지도 거의 붙은 형태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254페이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지와 독도는 바로 사철나무, 동일한 사철나무지만 형태가 다르다. 왜? 바로 환경에 따라 자라나는, 성장하는 거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 환경에 적응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 환경과 바로 생물의 성장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바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환경 그리고 생물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게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럼 두 가지를 띵킹 했단 말이죠. 그럼 세 번째 띵킹 이것은 선생님이 두 가지를 줬으니까 답을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렁이가 여러분 지렁이 아시죠? 지렁이 예전에 우리 학교에 비 오고 난 다음에 지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지 지렁이가 많이 안 보여요. 근데 이 지렁이 너무너무 소중한 그러한 소비자입니다. 지렁이는 소비자예요. 답을 일단 알려줬어요. 조금 힌트를. 지렁이가 사는 토양은요. 지렁이가 살지 않는 토양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Why? 왜 그런지. 띵킹. 자, 띵킹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어디다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엑셀 파일 시트를 줄 거예요. 예, 수업이 끝난 후의 활동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쭉쭉 적어주시면 돼요. 뭐 많이 써도 되고 적게 써도 되고 뭐 간단하게 보자면 지렁이가 사는 토양, 그렇지 않은 토양. 여기서 포인트는 지렁이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렁이가 과연 어떤 애냐? 어떤 애일까요? 어떤 애일까요? 지렁이는 땅속을 후벼 파고 막 다니는 애예요. 더 이상 힌트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좀 이따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엑셀 파일에 각자 한번 써볼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 이 모든 세 가지 얘가 결국에 환경과 생물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자, 그래서 이런 관계,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세 가지를 나눠 놓을 겁니다.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 그 첫 번째가 바로 작용이에요. 첫 번째, 작용. 자,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작용은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한마디로 환경이죠. 비생물적인 요인이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관계, 영향을 주는 방식, 그것을 바로 작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물리에서의 작용, 반작용이랑은 조금 개념이 다르죠. 근데 전체적인 국어학적인 의미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에서의 작용과 개념의 정의가 조금 다르죠. 생물학적인 개념은 바로 빛, 그 다음 파장, 빛의 색이나 파장, 토양, 온도, 공기, 물 이런 것들과 같은 비생물적인 요인,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작용도 느낌 오죠? 느낌? 어떤 느낌? 작용이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라면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히 반작용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개념적으로 작용과 반작용은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개념에서의 이해를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해. 네, 이해를 알아야 돼요. 자, 작용의 이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시해 준 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읽어봤을 때 환경, 즉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을 작용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예면은 전부 다 작용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선생님이 제시된 예는 뭐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빛을 많이 받는 쪽의 잎은, 자, 빛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쵸, 비생물적인 요인이 빛을 많이 받는 잎은요,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서 광합성이 증가합니다. 즉, 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예예요.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예. 빛을 많이 받는 쪽은 울타리 조직이 뭐냐?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죠? 잎의 단면을 살펴보면은 가장 바깥쪽에 이제 표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울타리 모양처럼 생긴 애들, 이것이 바로 울타리 조직이에요. 요렇게. 자, 선생님 원래 그림 굉장히 잘 그리는데 일단 빠르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면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듬성듬성 해면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표피 조직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관다발이 지나갑니다. 물관, 체관 이런 것들. 자, 여기에서 이 울타리 조직이 뭐냐?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 모두 다 이 동글동글한 알갱이, 이것이 뭐라고 하죠? 맞아요. 엽록체라고 합니다. 이 엽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타리 조직이 훨씬 더 해면 조직보단 이 알갱이, 즉 엽록체가 많아요. 엽록체가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 그래서 이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면 광합성량도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잎이 두꺼워요. 이 잎이 두꺼운 잎을 양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빛을 많이 받으면 두껍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광합성량이 증가하는 것. 그 다음 비옥한 토양. 토양이 비옥해요. 그러면 식물이 잘 자라겠죠. 그래서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예. 자, 계절이 바뀌었어요. 계절은 뭐예요? 환경적인 요인이죠. 계절이 바뀌면 철새가 이동해요. 생물이 영향을 받았어요. 일조량이 증가해요. 일조량은 빛의 양이 일조량이 감소했대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했네요. 빛의 양을 적게 받으면 당연히 식물의 광합성량도 감소하겠죠. 뭐 위에 있는 예와 일맥상통한데 반대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결론은 뭐냐?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 전부 다 작용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용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맞아요. 반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물이 바로 비생물적인 요인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생물이 비생물적인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반작용이. 그럼 당연히 생물의 어떠한 액션이 바로 환경의 어떠한 액션으로 바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 결과 뭐가 나와요? 공기 중에 O2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감소하고 산소의 농도는 증가해요. 왜? 광합성의 재료로 이산화탄소를 사용을 해요. 그럼 이산화탄소는 줄어들겠죠. 광합성의 재료로 썼으니까. 그리고 그 결과 O2, 산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 공기의 대기 조성을 바뀌게 합니다. 환경 영향을 주는 거죠. 비생물적인 요인. 따라서 광합성, 식물이 대기의 조성을 바꾸는 예, 바로 반작용의 예입니다. 자, 그 다음 지렁이. 누가 먼저 나왔어요? 맞아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좀 보시면 됩니다. 지렁이 생물적인 요인이 토양,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주었구나. 지렁이 활동이 토양의 통기성을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서 써야 될 내용인데 지렁이가 땅 속을 휘집고 막 다닙니다. 다니면 토양에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토양 속에 길을 만들게 해주면 그 속에 공기가 형성이 되게 공기가 잘 통하게 길을 열어주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빗물도 잘 스며들게 하고요. 결국에 그런 지렁이의 역할이 식물의 성장에 도움을 주겠죠. 어찌됐든 지렁이의 활동이 토양의 통기성을 증가시킨다. 바로 반작용의 예입니다. 자, 울창한 숲에서 숲입니다. 식물이 나오겠죠?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습도가 높아진다. 자, 습도라고 하는 건 환경적인 요인이죠. 자, 증상작용이 뭐냐? 자, 여러분 잎의 뒷면이에요. 이번에 뒷면에 보시면 여러분 쪼리퐁 혹시 좋아하시나요? 쪼리퐁? 쪼리퐁 모양, 이렇게 안젤리나 졸리처럼 생긴 입술 모양, 이렇게 쪼리퐁처럼 생긴 이런 잎의 기공에 뭐 이렇게 쭉쭉 이렇게 표피가 있고요. 이렇게 표피가 있고, 자, 이렇게 쪼리퐁 모양의 이게 바로 여기가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 기공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기공, 공기가 드나드는 기공을 통해서 잎의 뒷면에서 슉 물이 빠져나가는, 증발되는 그러한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 수증기가, 즉 물이 증발하기 때문에 습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죠. 요거는 식물의 영향으로 바로 환경, 비생물적인 요인을 변화시키는 예다. 반작용의 예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주변에 놓으면 습도 조절도 되고, 그리고 공기 정화도 되고, 일석여러조죠. 그래서 여러분 식물을 키우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상호작용입니다. 자, 상호작용, 말 그대로 뭐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것을 상호작용이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생물들 사이에서요. 즉, 우리가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일컬었어요. 자, 생산자, 분해자 혹은 생산자, 소비자 혹은 소비자, 분해자들끼리도 상호작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생산자끼리도, 소비자들끼리도 상호작용이 가능해요. 여기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만약에 토끼 한 마리가 더 있었다. 그럼 토끼와 토끼 사이에서도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개체군 안에서도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 요것들은 뭐예요? 요것들은 군집이죠. 그래서 개체군 안에서도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군집 내에서도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찌됐든 생물들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넓은 사파리
초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집이죠. 사자도 있고 늑대도 있고 사슴도 있고 들소도 있고 군집 내에서도 상호작용 어떻게 일어나요? 먹고 먹히는 관계. 먹어요. 포식. 잡아먹혀. 피식. 그래서 포식과 피식과의 관계 이런 거 전부 다 상호작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미들 서로 역할 분담하죠? 누구는 알을 낳아라, 누구는 일만에 하여라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요. 리더가 있어서 나를 따르라 하면은 새들이 V자를 그리면서 막 날아가는 형태 이런 거 전부 다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생물들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에서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동식물 사체에서 분해자가 번식하는 거. 동식물 사체에서 분해자가 그 사체를 무기물로 전환시키면서 먹으면서 살아가죠. 야생동물의 몸의 진드기가 기생하는 거,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피해를 보고 한 종은 이득을 얻는 경우, 이런 것을 기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공생하는 관계도 전부 다 상호작용이에요. 공생은 서로 사는 거예요. 서로 이익을 받는 거. 어떠한 종도 이득을 받고 어떠한 종도 이득을 받고 이런 것들이 공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생, 기생, 포식, 피식과의 관계, 먹고 먹히는 관계 그 다음 이거는 초식동물이 풀을 뜯어먹는 것도 당연히 먹는 관계죠. 전부 다 이런 것들 생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영향을 주는 관계를 전부 다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아까 개미, 벌 이런 애들 역할 분담한다는 거 역할 분담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생활하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도 당연히 가족 생활하죠. 그런데 이제 사자라든지 무리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고 그리고 새끼들이 있고 서로 너는 사냥을 하여라. 그리고 가족들을 돌보는 관계도 있고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예들이 있어요. 전부 생물들 사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 전부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구분하세요. 예. 자, 그 다음 생물과 환경의 관계. 오늘 그 첫 번째 빛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빛만. 빛도 있고 토양도 있고 그리고 온도, 공기, 물 다 있는데 오늘은 빛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도 되게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부교재를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교재 149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49페이지 보시면 이 그림과 함께 내용 설명이 나와요. 194페이지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앞에 설명은 이미 다 빈칸을 채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설명을 다 했으니까. 첫 번째는 맞아요. 작용입니다. 비생물적 생물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 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죠. 반작용입니다.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인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 따라서 그림에서 표시되는 첫 번째 네모칸이 맞아요. 작용이고요. 반대가 반작용입니다. 자, 이런 그림들도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이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것은 그렇죠. 상호작용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들 사이, 여기 또 소비자가 있다. 그럼 이들 사이에서도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알아두시고요. 설명했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관계가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했고 이것도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 스킵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생물과 환경의 관계 그 첫 번째 빛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빛까지만 할게요. 많이 힘든가요? 힘내세요. 자, 빛과 생물 첫 번째입니다. 자, 한 식물이 빛을 많이 받는 잎은 빛을 적게 받는 잎보다 두껍다. 아까 우리 무슨 예에서 했었어요? 빛의 영향을 받아서 식물의 광합성량이 달라진다. 그렇죠. 환경적인, 즉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작용의 예였습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 자, 양엽, 그 다음에 빛의 파장, 수심에 따라서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 도달하는 빛의 파장이 달라져요.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어느 빛이 도달하냐면, 자, 깊이가 얕은 여기 지금 보시면 해전 수심 20m까지는 빨간색으로 적색광이 다다릅니다. 하지만 깊이가 깊어지면 적색광보다는 그 밑에 누가 이렇게 청색광이 더
에너지가 큰 빛이죠. 그래서 이 빛의 파장에 따라서 바다에 들어오는 빛의 종류가 달라지면서 맞아요. 생물들의 분포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다의 녹색 식물 생산자? 맞아요. 해조류의 분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수심에 따라서 분포되는 것이 수심이 얕은 곳에서부터 녹가롱으로 외우면 돼요. 녹가롱. 녹갈홍.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빛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는 빛은, 우리가 보는 색깔은 어떤 생물이 존재한다면 그 생물이 반사하는 빛입니다. 즉 이용하는 빛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왜 얘기했냐? 해조류는 여러분 광합성을 하는 생산자라고 얘기했어요. 광합성. 자, 광합성을 하려면 빛 에너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럼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 중에 파장 중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파장의 빛을 당연히 도달해야지만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녹조류 같은 경우는 청색광도 물론 들어오긴 하지만 주로 적색광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적색광을 이용한다? 결국에 적색광을 주로 이용을 하게 되면 그 반대, 즉 얘네들 녹조류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갖고 있냐면 이것까지는 외우진 않아도 돼요. 엽록소 AB를 갖고 있는데 이 엽록소 AB가 보통 파란색이 아니죠. 초록색을 띱니다. 초록색을 띈다는 것은 본인은 적색광을 흡수하고 반사시키는 빛이 초록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개념으로 들어가면 힘드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광합성할 때 얘네들은 그러니까 적색광을 흡수하고 흡수 스펙트럼, 작용 스펙트럼까지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스킵하고 녹조류에서 녹색으로 보이는 해조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녹색을 반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적색을 흡수한다. 적색광을 주로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여러분 파란 애들, 초록색으로 보이는 해조류 뭐가 있어요? 초록색, 파래. 그렇죠. 파래가 있어요. 파래가 나왔다. 그럼 클로렐라 요새 많이 먹기도 하는데 그쵸? 클로렐라, 청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매생이 이런 거, 매생이국 같은 거 먹었나요? 매생이 이런 거 다 약간 초록색으로 보이죠? 뭐 그 밖에도 우리가 예전에 물 이렇게 막 우물에서 떠다가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는 것들, 염주말, 반달말, 핵함 이런 거 있죠? 다 녹조류입니다. 얘네들 다 녹조류예요. 얘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갈조류. 갈조류는 말 그대로 갈색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일날 먹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미역 먹죠? 미역, 그 다음에 다시마 이런 것도 약간 갈색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톳, 모자반 이런 것들이 바로 갈조류에 해당합니다. 이 갈조류는 얘네들은 보통 클로로필을 가지고 있어요. 뭐 푸코산틴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 특징은 갈색 계통의 색소를 갖고 있어서 갈색으로 보입니다. 그럼 또 그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미역이요. 저 봤는데 갈색 아닌데요? 보통은 갈색이고요. 이 미역도 약간 이렇게 좀 수심이 얕은 곳에서 자라는 애들을 이렇게 딱 보시면 약간 녹색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갈조류, 그러니까 갈색 색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갈조류라고 합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미역은 갈조류예요. 자, 그 다음에 홍조류는 말 그대로 뭘까요? 맞아요. 붉은빛의 색소를 갖고 있어요. 홍조소라든지 남조소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애들. 그래서 약간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 김. 그 다음에 우뭇가사리. 이런 것들이 홍조류에 속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깊은 바다에서 청색광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얕은 바다에서는 주로 무슨 광을? 적색광을 흡수하고요. 깊은 바다에서는 주로 도달하는 청색광을 이용합니다. 이용하는 거랑 반사하는 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심이 분포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수심 분포 순서는 얕은 곳에서부터 녹가롱으로 외우시면 돼요. 녹갈홍.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작용의 예다. 그 다음 일조 시간이에요. 일조 시간은 얼마만큼 빛의 길이가 기냐 짧으냐. 그래서 낮의 길이가 기냐 짧으냐 혹은 낮의 길이가 길다라고 하는 건 밤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사슴은 보통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을 시작하고요. 국화는 대표적으로 어느 계절에 피는 꽃이라고 알고 있어요?
가을에 피는 꽃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그러한 가을 계절에 꽃이 피는 바로 일조 시간의 영향을 받는 예입니다. 결국에 이 모두 세 가지 다 빛과 관련된 생물과 환경의 관계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대표적인 생물과 환경의 관계 중에 빛에 대해서까지만 배웠고요. 자, 여러분들 부교재 빈칸 다시 한번 채우시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수업 후에 활동하기, 우리 지렁이 아까 띵킹 했던 거 있죠? 그걸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온도부터 해서 생물과 환경의 관계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고요. 우리 그럼 조금 이따 다시 만나요. 안녕.